현역의대 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좌장이신 이영석 전 대한간악기 이사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우리 간 질환 환자들의 문제점을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에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간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사망률이 높은 우리의 질환인데 앞으로의 우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우리나라의 간질환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역시 비형간염이고 또 C형간염, 또 알코올성 간질환, 또 이 지방간염 이런 네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전염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이런 질병이고 우리나라의 그 전염병 예방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1954년입니다. 1954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B형간염이나 C형간염엔 저희가 알지를 못하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행히도 6.25 전쟁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B형간염이 뭔지 C형간염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쭉 지내오다가 1998년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B형간염을 치료하는 약제가 처음으로 개발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치료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치료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예방을 하는 전염병 환자를 취급을 해서 격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1998년도 이후부터 치료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많은 치료 약제가 개발이 되고 많은 그 B형간염, C형간염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서 많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과거에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의 실체를 몰랐을 때의 그 개념으로 사회가 아직도 이 인지가 좀 덜 된 그런 생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책 개발이라든가 모든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분야는 우선 첫 번째에서 우리나라의 간 질환의 지금 실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는 것을 이번 세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연자는 간 질환의 국가 중점 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이준성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준성 교수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간 질환 백서를 총괄해서 편집을 하신 우리 대한간악회에 커다란 일을 하신 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 질환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성 교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개 병원에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이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제가 발표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2년 동안 대한간악회에서 백서를 만드는데 제가 조금 처음부터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백서의 내용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만성적인 질환은 급성,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 특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높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에서 WHO에서도 25 by 25라고 해서 2025년까지 비감염성 질환을 위한 사망률을 25% 이상 감소시키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4대 중증질환,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4대 중증질환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데 간질환들은 그런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감염성 질환에서 시작은 되지만, 아니면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랫동안 만성적인, 대부분 다 만성화가 돼서 만성적인 질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질병 부담 측면에서는 어떤 비감염 질환과 똑같은 그런 만성적인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B형 감염의 유행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희 조선시대 때 발견된 그 미이라에서 발견된 건데, 미이라에서 똑같이 이제 B형 감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었고요. 그 바이러스 그 검출된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B형 감염 바이러스가 유입된 거는 약 3,000년 전에 유입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역사를 지닌 그런 간염 어떤 면에서는 좀 불명예스러운 간염 왕국이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한국인 조기 사망 원인을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 보면은 간경변증에 의한 거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간암은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또 이 간암 환자들은 대부분 간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대부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간경변증이 대부분 다 동반되어 있다는 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도 웃기지만 하여간에 대부분 간암 환자들은 또 대부분 간경변을 다 동반하고 있고, 이들 환자들은 어떤 뇌졸중이다, 교통사고나 뭐 뇌졸중이 생기는 그 순간에 딱 발생하는 병이지만, 이 간암이라든가 간경변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염이 처음 시작된 순간, 아니면 아주 어린 시대 주상기 감염이 되었다든가, 청소년기의 비만 환자들, 이런 환자들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의 결과로 생긴 그런 질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경변증은 워낙 그 인시던스를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간암 같은 경우에 딱 발견이 되면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시던스를 우리가 발생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되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보건복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고, 또 나라 자체가 또 선진국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선진국 속에 들어가 있는 하이 리소스 그룹, 그러니까 의료보장제도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중에서 여기 선진국 중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간암 발생률은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이 많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경변증 환자는 더더욱이 많은 거고, 또 간경변증, 간암이 많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간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지금 간경변증, 간암이 어떤 국가 통계에 잡히고 있지만, 이런 질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간에 염증이 유발이 돼서 생기는 질환들이고, 그 간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 그다음 술,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그다음에 지방 간염, 기타 여러 가지 작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질환의 어떤 특징 때문에 WHO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간질환에 의한 어떤 유병기를 막기 위해서는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WHO에서도 여러 가지 NGO를 통해서 2010년서부터 세계 간염의 날 그래가지고 정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간학계에서는 그 전부터 일찍 간의 날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대국민 홍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WHO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간학회는 굉장히 제가 비록 간학회 회원이지만 저희 젊은 간학회 회원들을 위해서 학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연구교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에서 있는 학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에서 2010년도에 간염의 날을 만들었지만 저희는 훨씬 그 전부터 간의 날이라 그래서 저희가 제정을 해가지고
국민 홍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책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그런 학회였습니다. 학회고 그래서 또 환자 진료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개 의사로서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으로는 요새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은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저희 의료진들이 있지만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국회의원, 국회 그 다음에 정부, 언론 그리고 큰 제약회사들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단체들이라가 이런 것이 다 헬스케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진료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환자만 단순히 진료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저희 의료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목소리들을 좀 저희들이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지난 2년 동안에 간질환 백서를 저희들이 만들게 됐고요. 간질환 백서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간질환의 현황들을 각각을 다 요약을 했고 그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국가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목소리를 냈고 또한 우리가 그럼 우리 간을 좀 공부하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또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으며 또 실제 환자를 보는 데서 제일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저희들이 목소리를 좀 내었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인식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각 질환에 대한 것을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면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저희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잘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도입이라든가 유상기 감염 예방 사업, 감염병 감시 체계 등을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모범적인 국가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백신 사업 한 이후에 보시면은 95년 이전에는 거의 8.8% 정도 가까운 인구에서 B형 간염 유병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3%까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3%가 감소됐다는 건 없어진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니고 이들 환자들이 또 대부분이 주상기 어린 시절에 감염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는데 100년 동안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B형 간염에 계속 앓고 고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범적으로 줄어들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B형 간염에서는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선별검사. 자기가 병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선별검사 대부분 지금 우리가 생애 전환기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해서 선별검사를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0세 때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수검률이 일반적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서 우리가 좀 취약집단이에요. 의료급여 환자들에서 굉장히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취약집단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취약하기 때문에 또 병원에 대한 의료시설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수검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에서 이들 분들에게서 어떤 선별검사에서 취약계층을 좀 더 선별검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B형 간염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보면은 진료 인원 순위는 136입니다. 지금 의료보험 그쪽에서 공단에서 나온 게요. 그렇지만 진료비는 27이고 급여비로는 34이로서 굉장히 높은 직접 비용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오랜 시간 앓다 보니까 사회 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의 조가 넘어가는 이런 큰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단지 환자와 어떤 의료보험 제도만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을 보정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솔직히 국내 의료보험이 특히 우리 간염 환자들에서는 굉장히 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좀 소외된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예를 들어서 약제를 1년만 딱 해보면 당뇨약을 1년만 치료하고 1년 치료하지 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지금 많이 저희들이 간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지고 많이 계속 의견을 내고 그래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데 조금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경병이라든가 간암 환자분들은 이미 그 전에 수없이 오랫동안 간염을 앓고 있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간은 거의 번아웃된 상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ASD 이런 간의 염증 소견을 보여주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DNA 결과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얼마가 넘어야 보험이 된다 이런 건 조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차별은 지금 여러 가지 법정, 전염병,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등 많은 법령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인 차별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기 회원님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우리 B형 간염 환자들은 의료보험을 암보험, 그러니까 일반 사보험이죠. 사보험을 지금 가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환자들은 일반 사보험에 요새 암보험이나 일반 웬만한 보험 없는 분들 없는데 저희 B형 간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런 사유가 많아서 가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네. 다음은 C형 간염이고요. C형 간염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지금 국가 차원의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건강검진, 자기 건강을 생각을 해서 먼저 건강검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C형 간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책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자료가 없다는 게 한계가 있지만 다행스럽게 2012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일부 샘플을 빼서 코호트를 빼서 검사를 시행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문제는 또 이게 치료 현황이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 내가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 이게 치료에 연결되는 비율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낮다는 거는 뭘 의미하면은 환자 본인도 이 C형 간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진, 간을 공부하는 저희 학회 회원이 아닌 다른 일반 의료진들에서도 C형 간염의 치료에 대한 어떤 인지도 같은 것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좀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A형 간염은 이거 물로 없는 병이죠. 물로 없는 병이고 물론 만성화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게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앓아서 간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앓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이 이제 우물 먹고 자란 세대들은 어릴 때 그냥 감기가 싹 지나가지만 요새 같이 하이진이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는 나이 들어서 걸리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본인이 A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70% 이상이고 예방 접종률도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대한 인지도, 즉 사회적인 인지도를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국내 바이러스 간염의 어떤 유병률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치료 비용에 따른 직접 비용이라든가 간접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자에게 어떤 그런 것을 다 부담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차별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알코올성 간질환인데요. 저희 나라 술 많이 먹습니다. 저도 술은 먹기는 합니다만, 많이 먹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정말 술 많이 먹습니다. 보시면은, 2008년 자료긴 하지만은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알코올 소비량이 9.5리터로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문제는 이게 또 어릴 때부터 요새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형 간염도 주상기 감염이 문제가 돼서 오랜 시간 문제가 된다는데, 이 청소년 음주가 이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재 음주자인데, 현재 음주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병 먹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 드링크니까요.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남녀 구분 없습니다. 남녀 구별 별로 없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정도가 청소년들이 음주가 시작된다는 거죠. 저희가 흡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흡연의 폐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솔직히 담배 피는 사람들은 요새 좀 어디 가서 숨어서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음주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규제가 너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먹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사하신 거 보면 흡연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한 해에 한 5조 정도 든다면요. 음주는 거기에 3배가 넘는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알코올성 간질환입니다.
사망 원인의 1위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4년간 알코올에 관련된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연평균 약 10.3%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개선하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술 먹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된다는 정도의 술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감별을 해놔야 되겠죠. 선별검사로서. 선별검사를 해서 환자가, 당신은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이다. 자기가 술 먹는 알코올리스트는 나 술 많이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걸 전부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 시스템이 발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치료 재활 시스템 병원이 지금 국내 한 6개인가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 닫고 있는 병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에서 이런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을,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 지원해서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에 대한 연구 참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이게 돈이 없어요, 일단은요. 국가 과제로 하려고 그러면, 흡연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말보로 같은 데서 재단에서 이렇게 돈도 기부해서 연구비도 많이 하고 유학생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로나 오비에서 이렇게 연구비 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강력한 정치의 의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류는, 담배는 이렇게 못 피게 이렇게 다 쓰면서 주류는 술 광고 하지 않습니까? 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 음주 문제 관련된 국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새는 이제 특히 청소년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또 청소년 때부터 비만하면 또 끝까지 가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대상 비만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식품 영양 표시 품질 유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암인데요. 간암은 폐암에 비해서 직접 진료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 손실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엄청 높은데, 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활동성 있는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간암 치료에서는 최고의 선도적인 국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보고에 비해서도 간암 치료의 성적은 굉장히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또 저희가 조기 진단을 했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초기에 다 발견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간암 조기 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검률이 지금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너무 발견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수검률도 너무 적고, 발견률이 적다는 거는 이 대상자가 정말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암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간암 검진의 어떤 국가 검진 시스템 효율성, 정말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들 환자들에서는 초음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CT로까지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낮은 수검률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험급여는 항상 간질환 환자들은 항상 저희들이 보기엔 조금 너무 손해를 봤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주요 정책적인 면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정부가 주도해야 할 정책, 이건 저희가 못할 것 같고 정부가 좀 주선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만성 간질환의 조기 발견이라든가 체계적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 간염 검사의 날 지정,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는 날, 지금 40세 때 생애 전환기 때 B형 간염 딱 한번 해주는데 40세 때는 굳이 그게 검사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성인이 되는 날 간염 검사를 해준다, 나라에서. 이런 법칙이 있으면 한 번은 다 하니까 20살 때. 그러면 성인이 되는 날 알코올 의존도를 한번 판정을 해준다. 그런 날을 한번 지정을 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국가 간암 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좀 증진을 해야 될 것이고, 건강한 음주 문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자영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제가 필요할 것이며, 비만하는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습관 운동이 필요하고, 건강보험도 좀 발전적으로 개혁을 해서, 항상 우리가 저쪽에서는 저희들은 에비던스를 요구하는데, 솔직히 새로 나온 약은 에비던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TF팀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연구비도 지금 뇌암 정복이라든가 아니면 뇌질환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정복 사업의 연구비로 국가에서 많이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질환에 대해서도 좀 정복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간질환에 대한 그 광범위한 그 문제를 인제의대의 이준성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메모를 해주셨다가 이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연자가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과 과장님께서 국가적 간질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약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영택 과장님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2000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하신 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바이러스성 간염의 현황과 또 국가적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의 김영태입니다. 저는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악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을 다루는 곳인데 모든 질병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접근하는 방법도 통상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과 좀 달리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의료정책과 보험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요.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 의료정책과 보험정책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통제가 안 되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한 걸 주로 다룬다. 저의 부서가 바로 이제 감염병 관리과가 주로 이제 전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을 통합해서 협조해서 이제 감염병을 접근하는데 실제로 의료정책이나 보험정책도 오늘 얘기하는 간질환 중에서 감염성 있는 질환, C형 간염, B형 간염, A형 간염, D, E까지 이렇게 있는 감염성 질환을 관리를 하죠. 진단 치료를 하고 그 굉장히 오늘 모두의 발언이 있었지만 보험에서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단하기 위한 치료 시설, 전문 의사 이런 다 배출하는 거 의료정책에서 관여하죠. 상당 부분이 보험정책과 의료정책에서 관여합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이 정책과는 사실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그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드린 것은 병원 내에서의 진단과 치료, 의료 행위만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만으로 안 되는 감염성 질환 중에 특히 A형, B형, C형 간염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사실 선진국에서도 병원 안에서의 문제와 그 병원 밖, 저희들은 이제 지역사회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잘 컨트롤해서 그걸 병합할 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질환 중에서도 감염성 질환을 보는 것이고 지역사회 접근을 통해서 하는 접근 모양에 연관되는 만일 이제 병원 진단 치료 행위가 연관되는 일을 확장해 나가지 전체 질병을 총괄해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슈는 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은 뭔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확정된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책 토론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의 전문가가 이 정도 고민까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바라봐 주시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냥 원래 간질환 중에서 감염성 간질환 가장 큰 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비형간염인데 비형간염부터 먼저 하려고 했더니 뭐 알파벳 순서가 있어서 A, B, C 그냥 심플하게 갔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면 이 그래프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표본 감시를 한 700개에서 1000개의 그 병원을 가지고 참여를 시켜서 A형 간염에 발생했을 때 특히 A형 간염 급성기만 있기 때문에 감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감시나 표본 감시가 거의 비슷한데 전체 수진 자료의 한 퍼센티지로 보면 한 3배, 4배 정도 차이겠습니다. 한 30% 정도는 저희 감시 자료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혹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병의원에서 수진 자료가 청구자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들어가는데 왜 굳이 질병관리본부가 별도 감시를 하느냐? 청구 자료하고 감시 현황 파악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런데 저희들은 즉각적인 인지를 하고 발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상적으로 더 크냐 안 크냐는 소위 말하는 아웃브레이크, 유행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다 파악하지 않아도 일관성이 있는 모니터링이 된다면 별도의 감염병 감시책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자료에 기반하지 않는 별도의 감시책을 두는 이유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건 보이시죠?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환자의 수진 자료의 한 3분의 1이 모니터링되고 그 경향성도 거의 비슷하니까 감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2008년 전후해서 굉장히 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소 추세가 가 있죠. 그리고 이 최근 10년 안에, 그러니까 최근 7, 8년 안에 예방접종이 도입이 돼서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진 않지만 일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그 감염성을 예방할 정도의 허드 이뮤니티를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개인적 보호가 되는 수준의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어릴 때 감염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감염돼 어릴 때 노출되고 이제 평생 면역으로 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수인성 감염병에 가깝기 때문에 어릴 때 노출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하고 특징이 보면 이 질병은 애들한테는 가볍게 앓고 노인한테는 드물지만 생기면 아주 중증도가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이런 감염병을 면역 실패에 의한 그러니까 면역 쇠퇴기의 면역 실패에 따른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 안 걸리고 노인기에 잘 걸리는 경우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것은 면역 실패에 따른 그러니까 면역이 못 견딘 형태의 쇠퇴기에 따른 특성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연령대별로 보시면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근데 13년 자료까지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면 걸리는 사람의 연령대가 똑같다는 거죠. 이건 특징적으로 집단 면역에 의한 주기적 유행을 패턴을 취하는 감염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미리 앞으로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A형 간염이 과거엔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디텍션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단이 안 됐거나 진단 행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A형 간염이 결국 바이러스가 확량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든 사람으로 해서 전파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사람 간의 전파, 수인성 접촉성에 의한 것도 그래서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주기적 패턴을 취하고 있었고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8, 9년 아니냐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확인된 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 이후에 그러면 끝날 거냐? 예방접종이 좀 더 충분해가지고 이제는 지역사회에 A형 간염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유행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면역 수준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그러니까 면역 수준이 이제 유행이 되면 면역 수준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감소해서 다시 재유행이 올 때까지의 그 임계점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A형 간염은 재유행이 있을 거고 그것을 늦춰지거나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방접종이
실제 유행에서 오는 이득보다 높으냐 낮으냐, 비용 편익에 대한 문제가 남죠. 예방접종 항상 그게 걸리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비형 간염인 경우에는 이제 높은 게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전보다 훨씬 예전에 10%까지 됐으니까 쭉 감소해 온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연령별 패턴을 보면 똑같은데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수년간의 그 연령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보면 똑같습니다. 연령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요. 나이가 40대 부분은 50대 부분은 일회용 그 전에는 일회용 주사기를 접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전에는 백신이 없었죠. 어릴 때 백신을 못 맞은 세대가 되고요. 90년 이후에 일회용 주사기가 정착이 됐으니까 완전히 일회용 주사기가 정착됐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3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 패턴과 이 연령의 구조와 좀 비교해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시형 간염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제가 만성질환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시형 간염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병률이 작으면 1년에 10,000명을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더라도 굉장히 그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한 1% 미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년간 풀링하면 그러니까 한 내년쯤에는 훨씬 더 정확한 유병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매번 반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년간 풀링하면 한 3만 명 정도 모으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 7%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실렉션 바이어스가 있는 특정 고위험군을 특별히 연구 대상 자체가 시형간염이 많은 사람을 골라서 조사했기 때문에 높은 거고 저희들이 그 감염병 관리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는 절대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형간염 진료가 증가하는 거죠. 이 진료를 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진료비가 증가하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진료비를 했지만 저희 감염병 관리과에서는 진료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환자가 느느냐 아니냐를 이걸로 추계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 관점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모든 감염병은 걸리고 진단하고 하면 그걸로 저희들의 업무는 끝납니다. 사실은 대부분 관심이 걸리지 않을 사람, 걸려서 진단이 되고 격리 조치가 되거나 타인에게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질병에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는 전파와 관련되지 않으면 사실 거기서 관심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건 제 업무가 그렇습니다. 더 하게 되면 타 부서의 업무를 이제 침해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 질병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타인의 전파가 없어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센병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오해도 있으니까 하는 건데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사실은 걸리고 급성기를 끝난 다음에 만성으로 진환될 때에선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안전 혈액 관리 부분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사회 유행으로 갈 정도로 전파가 되는 감염병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끝나야 되는데 이 비형 간염, 시형 간염은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슈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슈를 좀 보면 A형 간염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유행할 것이냐, 똑같은. 분명히 유행할 것 같은 단서는 경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행할 거라는 패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고 A형 간염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부각된 감염병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A형 간염을 논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B형 간염, C형 간염 묻혀져 있었고 의과학적인 진단이나 디텍션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지가 되지 않은 감염병이 최근에 들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로서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예방접종을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예방접종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좀 세게 나가면 이런 거죠. 예방접종을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거에 대한 좀 더 고민은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의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A형 간염에 대해서 외국의 선례에 있어서 비용 편익적으로 국가가 모두 다 무료 접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질병 예방에 대한 효과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정책적 결정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죠. B형 간염이 있는데 남는 게 이제 사실은 B형 간염, C형 간염은 A형 간염하고 다르게 혈액으로 감염되는 겁니다. 사실 뭐 C형 간염엔 버섯도 있습니다. 톡시콜로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원인도 C형 간염에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곰팡이서부터 해서. 그런데 사실은 포털 오브 엔트리는 블러드입니다. 근데 블러드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블러드라고 보는데 다른 후진국, 개발도상국, 일회용 주사기가 현대의학이 도입됐는데 일회용 주사기가 정착되지 않은데 현대의학은 도입됐는데 혈액안전관리가 불충분한데 이런 곳에서는 또는 현대의학에 도입되지 않은데 광범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대부분에 있어서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C형 간염의 트레저디가 이집트 나일강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 방면하려고 블러드 퓨전 하다가 C형 간염 컨태미네이션이 쫙 퍼져서 C형 간염의 유병률이 아마 10%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의학에 갖고 있는 동반된 것이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되고 난 다음부터 쫙 떨어지는 거죠. 거기 안에 B형 간염 예방접종까지 도입이 되니까 확 떨어졌죠. 그래서 B형 간염은 더 이상 현대적인 감염병의 지역사회 위험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B형 간염 환자들이 만성화되고 하는 질병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20-20년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 4%나 되는 유병률이 과연 본인의 책임이냐라는 부분이 남습니다. 현대학에 도입돼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당연히 일괄적으로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토착형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그 풍토화되어 있는 우리가 좀 더 B형 간염이 많다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좀 더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증거하지 못했고 저도 그걸 사실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B형 간염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수직 감염이 문제입니다. C형 간염 수직 감염도 작고 유병률도 작고 수직 감염도 잘 안 되고 C형 간염이 B형 간염보다 임팩티버티가 제가 알고 있는 문헌상으로는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B형 간염이 한 5%면 C형 간염은 그냥 내버려둬도 한 0.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임팩티버티가 한 10분의 1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포털 오브 엔트리.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뭐 그 차이 중요하지 않다. 벌써 혈액 감염되면 결국은 똑같은 이분하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B형 간염이 수직 감염이 되고 그것이 지역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감염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화되죠. 그리고 간암으로 가는 욕구도 더 많고 조기 사망의 기여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수직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해서 등록 관리해서 예방조치는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1년에 500명 정도의 실패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500명의 실패자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산전에 이 항원이 많은 산모에게 애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바이러스류를 확 떨어주는 약을 주는 거죠. 그 방법이 현대의학에서 마지막 남은 수단입니다. 500명을 더 줄일. 그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하고 그 의학의 안전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거고 500명은 최선을 다했는데 500명의 실패자가 있고 그 500명의 실패자를 어떻게 더 줄이냐 그 방법이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B형, C형 간염은 여전히 혈액 안전의 주요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10년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의 혈액이 타인에게 가는 의인성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하는 것이 저희들 또 현안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혈액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형, C형 간염인데, 아까 저희들 이제 유병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확한 파악인데, 진단 경험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환자가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사회에 크게 유행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 감염병을 요새는 뭐냐면, 유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근절하자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퇴치 전략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디비주얼하게 하나하나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 경험률이 떨어지는 것은 보통 의료 정책이나 보험 정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상의 진단 경험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감염병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WHO부터 저희들이 인증국가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줄이는 것부터 해서 수직 감염 예방서부터 해서 거의 지금 0.1%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어난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부터 이제 적어도 B형 간염부터는 완전 퇴치되는 나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 길하고 그다음에 성접촉에 의한 감염 이 정도하고 아주 우연한 혈액 안전 요 세 가지만 막으면 거의 퇴치 단계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작다라는 점이고, 저희들이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질병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에 저희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 정책적으로 보면 백신하고 예방접종하는 거 하고요. 그 예방접종이 백신이 있다는 것과 그 백신을 사용하는데 국가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할 거냐라는 국가지원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수직감염 예방 문제하고 건강검진, 이제 선별검사라고 얘기하시는 조기진단 문제, 조기발견, 조기진단이 아니라 조기발견 그다음에 진단 및 치료 문제, 그리고 혈액 안전관리 문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감염 등록관리, 암 등록관리가 있는데 왜 감염 등록관리를 얘기하느냐면 저희들 감염병 관리 입장에서 보면 유행을 방지하고 전파를 방지해갖고 최소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 감염병의 발생 자체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착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빈틈이 하나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예방접종해서 맞고, 치료해서 이제 진단 치료하고, 그리고 나는데 이제 만성화가 돼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암이 발생한 암 등록 관리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제 일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지역사회 광범위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과거에 일회용 주사기를 잘못 사용해서 번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조 엔인가 이렇게 앞으로 20년간 보상한다는 일본의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암까지 가는 과정이 밖에 있는 거죠. 그냥 진단만 치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보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보험 정책은 모든 질병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어떤 질병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면 보험 수단이 아닌 별도의 다른 관리 수단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등록관리 개념으로 좀 스티그마를 주지 않고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이 기능이 에이즈 환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에도 하고 그리고 감염병은 아니지만 암 등록 관리도 그런 취지가 있죠. 보험으로만 다 해결해주지 않고 국가의 비용 보전을 일부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단지 보험이나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수단으로도 그걸 좀 보완해서 해주는데 그러면 국가적 전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을 이제, 조금 네. 해주십시오. 네. 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근데 A형, B형, C형 간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방 진단이 충분히 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만 쭉 나눠놨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충분히 진단 가능하냐 말하는 문제 하나하고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이걸 대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과학적인 효과적인 수단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잘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도전적인 치료제나 진단법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진단 치료 기술이 합리해서 끌어낼 수 있느냐 부분이 전제가 돼야 좀 더 적극적인 그 감염병 관리에 다른 정책 수단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A형, B형, C형 간염에 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A형, B형, C형 간염은 법정으로 관리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보면 그 질병의 특성별로 예방접종이 되는 것들은 예방접종에서 하고, 급성기의 문제는 급성기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가용의 정책 수단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A형, B형, C형 간염을 스크린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부분의 과학적인 수단에 대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B형 편익이 안 나온다는 것도 있고 B형 편익이 나온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대부분 정책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좀 빠져있는 저희 감염병관리부서에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염병 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거의 전파는 안 하는데, 물론 이 질병의 환자들이 만성화돼서 암까지 가는 동안에 있어갖고 진단치료는 순전히 개인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급성기에 저희들 걸렸을 때만 보여주고 그 암까지 가는 동안에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의 200만 명이죠. 1년에 한 2, 3만 명의 C형 간염, B형 간염만 어큐트되는 환자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리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의 김용택 과장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점이 나는 것을 메모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종합토의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부 세션으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한광엽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엽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간학교 이사장으로 대한간학교를 이끌고 계시며 연세의대 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광엽 교수님께 두 번째 세션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광엽입니다. 전반 세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닥쳐 있는 문제점을 주로 얘기했다 하면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박이 혹시 간질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북한에 굉장히 많은 간질환 환자들이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데도 혹시 대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전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질환도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간학회 정책이사께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 간질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북한을 다녀온 호주 동포한테서 특별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직접 북한을 가서 북한 주민과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와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사실에 보면은 좀 더 전문가가 본 그 현장감 있는 그런 얘기인데, 북한이 지금 한 2,400만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가 대개 지방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2004년도부터, 물론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2004년도에
북한이 전국 그 애들한테 백신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탈북자를 통해서 아는 경우는 북한의 B형 간염 그 보유율이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로 굉장히 아직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해 주실 분은 그 경희대 예방의학 교실의 최증명 교수님께서 통일을 대비한 간질환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최증명 교수님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같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최증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문정림 의원님 그리고 간악회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고 갖고 있는 정보 내에서 북한의 현실을 알려드리고 또 간악회가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질환에 대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북한의 보건 사회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 이후에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 악화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 식량난과 의료시설 가동 및 의약품 생산에 대한 중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현재 보고 있는 관점은 보건의료 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있지 않냐 하는 점이고 이러한 점을 통해서 북한 성인의 식량난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이라든가 2005년에서 2008년 국내 입국한 세터민 청소년의 체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남한의 청소년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영양장애나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의 악순환 구조를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끊임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장애를 초래해가지고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 정치적 상황에서 대외관계가 악화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 그리고 이 공중보건 의료체계의 악화라든가 약품 생산 특히 냉동유통에 대한 미비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위생불량과 예방접종률 저하, 의료위험 저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성 질환의 이완율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 소화기계 질환이라든가 급성호흡기계 질환, 결핵 그리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실제 영유아 사망률이라든가 모성 사망률 그리고 평균 수명의 감소 이러한 것들의 의료 현실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의 전염병 발생의 악순환 구조를 보게 되면 역시 앞에 보여드린 표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악화와 자연재해에 의해서 식량 부족, 사회 기반의 붕괴, 의료 기반의 붕괴에 의해서 영양결핍,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에 있어서의 식수 및 위생불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기반에 있어서의 병원 및 방역 기능이 붕괴되면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과 이완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주요 건강 수준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실제 자료는 2008년도에 북한의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자료로 모성 사망비,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다양한 부분에서 남한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 사행구조에 비교해 있어가지고도 이 남한의 사행구조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원인이 8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사인 구조는 전염성 질환의 31%로 남한의 약 6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비전염성 질환의 구성에 있어가지고도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남한에 있어서의 비전염성 질환은 암, 심내혈관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서 비전염성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제일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심내혈관, 세 번째가 암, 그리고 마지막이 당뇨 질환으로 크게 4가지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높은 거는 북한의 심각한 높은 흡연율 약 58%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흡연율에 의해 가지고 폐쇄성 폐질환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우선순위를 북한 보건성에서 제시한 내용과 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을 봤을 때, 북한 보건성이 제시한 보건의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결핵과 말라리아 그리고 에이즈 등의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제일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2위 역시 B형 간염, 그 다음에 장관계 감염 질환, 기생충 질환, 그리고 3위에 내려와서야 비전염성 질환으로 넘어가고, 조금 전에 사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높은 흡연율로 인해서 이 금연이 이 보건의료 우선순위에서 4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5위에서는 모자보건, 예방접종, 그리고 식품안전, 영양, 그 다음에 9위에 가서야 혈액안전성 확보, 이러한 내용들을 북한 보건성의 이 보건의료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 대해서 1위로 봤을 때 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1위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및 백신, 그리고 이 3위에 보건정책 및 보건의료, 그리고 이 기초의료 서비스 강화, 의료인력에 대한 이러한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민간 중심의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북한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그 다음에 구역 담당 의사제로서,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개업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원은 전부 국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1에서 4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의료 인력으로는 6년제 의사와 3년제 준의사, 그 다음에 고려의사, 위생의사, 구강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사 인력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약제사, 고려약제사, 그 다음에 다양한 의료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보건사업은 북한에 있어가지고는 최근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김일성의 보건위생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라는 계시하에 대중동원의 원칙을 58년도부터 채택을 했고, 예방보건사업과 대중참여 원칙을 근거로 하는 위생방역체계 구축과 여기에 맞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관리는 이 보건위생방역소를 운영하는데, 이 중앙의 위생방역소, 그리고 직할시, 시군구에 총 한 200여 개소의 이러한 위생방역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위생검열원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4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농촌지역, 그 다음에 공장병의원의 특수병원 약 1100여 개소의 의원급 병원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6천
6천여 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개소의 2차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3차는 12개가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옆에 특수병원으로서는 혈액과 간염을 관리하는 특수의료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간질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에서 2004년에서 2010년에 탈북하신 탈북자,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13,124명 중에 1,306명, 약 10.8%에서 B형 간염 항체의 양성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2007년 북한의 대홍수 이후에 있어가지고는 북한 전역에 이 장관계 감염병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혈액 간염이 유행되었다 하는 것을 있으며 그 다음에 B형 간염에 있어가지고는 북한에서의 주사기 생산 부족과 소독 장비 열악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미 북한 내에는 만연된 질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간염에 대한 전문적 치료 대신에 양귀비 등의 마약류나 일부 약초제에 의한 단순 치료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B형, C형, A제 혈액형 감염 등이 혈액 감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사기 감염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0, 40대 후반에 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질환 진단 체계입니다. 간질환, 간염 환자의 적발에 진단은 1차, 2차, 그리고 의진자 판정 확정을 통해서 등록자 관리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미열자를 적발한 다음 일반 내과를 통해서 혈액 요검사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의진자에 있어서는 혈중, GOT, 혈중, 빌리노겐 이러한 것들을 판정해서 확진을 한 다음 전과하여 재검사 후 환자로 등록하는 이러한 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질환 체계도 1차, 2차, 3차까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대개 1차에서 2차를 넘게 되면은 2차에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넘어가서 3차로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3차 병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개의 기관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2차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간염 환자 치료입니다. 대부분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요법과 미나리와 생당쑥을 사용하는 민간요법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치료에 대한 보고는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관리 현황인데 이거는 앞에 두 분 그리고 마지막에 김동준 선생님께서 또 발표하실 내용이라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도국에 있어서의 B형 간염의 59%, C형 간염의 33%가 이 간암의 기여 원인이다 하는 거고 암 사망률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현황은 A형, B형, 김영택 과장님이 이미 보여주셨지만 이 법정 진염 감염병에서 1군, 2군으로 되어 있고 C형은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현황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주상기 감염에 대한 예방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또 B형 간염의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부분 이미 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상기 감염 예방사업에서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백신, 글로불린, 다양한 검사 비용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록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과나 이러한 부분들 이미 다 봤던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가지고 대북 지원 현황입니다. 대북 지원 현황인데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약 28개의 민간단체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그 지원 현황에서 보면은 2007년까지 쭉 증가되고 있다가 이후에 감소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현황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원 현황에서 상당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농업복구에 맞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어가 있고, 2008년 이후에 전체적 지원 현황이 줄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부분은 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세부 지원을 나누어 봤을 때 의료장비, 의약품, 전염병 퇴치 부분인데, 이 전염병 퇴치 부분 밑에 상당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의료장비와 의약품, 특히 민간단체에서의 지원의 대부분은 북한의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의료장비와 의약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B형 간염 예방 사업이 이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10년 접종을 실시하고, 이게 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구체적 자료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012년에 이 사업도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통일을 대비했을 때 보건의료 문제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봤을 때 남북의 건강 수준의 격차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 되었을 때 보건복지 이 비용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심한 건강 격차로 인한 이질감에 의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취약 대상을 대중심으로 한 어떤 목표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한 목표로는 이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줄 수 있고, 차세대 인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남북의 건강 수준의 격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추진 방향으로는 의료 역량 지원과 그 다음에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자원 확보와 기술 지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 진단과 질병 관리, 치료 단계를 위한 의료 인력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방안, 어느 쪽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확보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남북 접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다빈도 발생 전염병별로 위험 지역을 선정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발생 신고와 보고 체계, 현재 남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보고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 기술적 측면 및
이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을 판단해서 이 북한의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보건의료협력에서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겠냐. 크게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의료 역량 지원과 방역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전염병 질환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성, 어린이 예방접종 뭐 이러한 부분들 1차 보건의료의 패키지 조건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복구를 위해서 이 1에서 4차까지의 이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복구 체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치료 단계에서의 임상 진단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의료 인력 역량 확보를 위해서 지식 기술을 보급해주고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 간염과 관련돼 가지고 이 간학회에서 제시한 국가 간질환 관리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현실을 파악해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A형, B형, C형에 대한 이 다양한 간염을 관리해온 체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내용인가를 사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 간질환 관리위원회가 단계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 국가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증명 교수님. 최증명 교수님은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주요 연구 분야로 지역사회,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녹색성적평가단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끝에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정책 회의에 혹시 자문을 하시게 되면 꼭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질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언으로 저희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준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동준 교수님 한림의대 내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춘천 성심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정책 포럼을 문정림 의원님과 같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성과와 간질환의 간략한 소개를 서론으로 보장성 강화와 간경화라는 제목의 첫 번째 본론, 술과 담배에 대한 대비 두 번째 본론,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성과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평균 수명의 증가죠. 지난 40년간 아주 괄목할 만한 평균 수명의 증가가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이런 보건의료의 성과가 지금은 복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27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비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성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8.6% 정도였는데 지금 3.0% 정도로 감소되어 있고, 특히 30세 이전의 나이에는 거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성공적인 비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은 결코 민간 주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간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간질환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간질환은 사실은 스펙트럼이 아주 단순합니다. 원인은 많지만 비형간염, 알코올, C형간염 등등 이 많은 원인들이 간염을 일으키고, 간염은 간경화로, 간경화는 간세포암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간 질환의 모든 종착역은 간경화입니다. 게다가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가 간암의 80%는 간경화로부터 옵니다. 나머지 20%는 간염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저질환으로부터 암이 발생하는 예는 모든 암을 통틀어서 아주 유일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상성 간경변, 간경화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대상성 간경변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간경화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복수와 식도정맥류 출혈, 황달, 간성혼수를 동반하는 비대상 간경변, 말기 간경화는 전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기 간경화는 간이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일드푸 점수라는 것을 통해서 클래스 C면 말기 간경화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는 간염의 왕국이었다 이런 말씀을 앞 연자들께서 해주셨는데 간염의 왕국이었는데 관리체계가 없을 수 없죠. 아주 잘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간질환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관리체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셨을 테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여러 가지 간질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드문 간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 특례를 받고 있고 간세포 암이 되면 중증 질환으로 분류돼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과 달리 이 간세포암은 80%가 간경변증에서 생기는데 이 간경변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소홀합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관리체계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방사업이죠. B형간염 예방사업을 포함해서 B형간염, C형간염이라든지 자가면역감염 여러 가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술과 담배에 비해서 술은 거의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본론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보장성 강화와 간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경화 환자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대상성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5년 생존율인데요. 60개월, 5년이 지나면 25%만이 살아남습니다. 75%가 5년 안에 다 죽는 것이죠. 그걸 Child A, B, C라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초기, 중기, 말기 간경화 환자들로 나누면 말기 간경화 환자들의 1년 생존율은 4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간경화가 되면 말기 간경화가 되면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5 내지 7%씩 사망해서 마지막 5년 후가 되면 전체 환자들 중에 10사람 중에 오로지 2사람 반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간경병 환자들이 수명이 아주 여명이 짧은 중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 병이니까 그렇겠지. 이건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그런 그 평균 수명에 대한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신부전, 지금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공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자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과 비교해서 만성 콩팥병에 비해서 균등하게 25% 내지 35%가 낮습니다. 훨씬 더 사망률이 많은 병이죠. 암은 어떤가요? 이 암도 동일한 환자의 비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복지부의 데이터인데 암 환자에 갑상선 암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좀 높아 보입니다만 어쨌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투석을 해야 되는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보다 훨씬 더 낮은 간경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 얘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암 환자 그러면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2012년에 암호로 발생한 환자들이 아니고 사망한 환자의 수입니다.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쭉 내려가서 유방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간경화와 간암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암에는 폐부전이라는 병이 있지만
폐부전 환자는 폐암으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병이에요. 위부전이나 대장암 부전은 물론 없고요. 여러분들 유방부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다른 병입니다. 그러나 간질환은 간부전으로부터 곧바로 거의 80%가 간부전 환자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년을 살면 100% 간암이 생기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간경화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간암이 비록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암이 곧 발생할 환자들의 질병 부담을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간질환의 사망에 두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노인 질환이 아닙니다. 노인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 하는 거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의 대부분 사망은 40대, 50대, 60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이 남자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활동해야 될 시기의 가장의 병입니다. 다 애들 키우고 대학 다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 아주 특이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를 어떻게 보자면 저희 간학회가 제대로 어필을 못한 셈이죠. 그래서 간 환자들에 대한 어떤 아직도 보장성 강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환에 의한 사망, 아까 이준성 교수님께서 간암 환자는 줄지 않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경화 환자들은 반뚜렷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건 진료 현장에서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더 피부에 실감나도록 깨닫고 느끼고 있는 건데요. 간 환자는 굉장히 줄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간경화는 현재 다빈도 순위 329위로 전체 질환의 0.17%에 불과합니다. 대략 약 7만 6천 명의 환자들이 이 질환을 치료받고 있고 이런 간경화 환자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건 이제 이 환자들을 도와줄 시기가 우리 사회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이 환자들의 눈물을 거두어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도와줌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간경변으로 인한 사망은 이게 봉이 두 개인데요. 아주 특이한 이 대부분의 봉 40대, 50대, 60세 이전의 사망은 거의 90%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분들 70세, 80세로 가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망이 균등해집니다. 이건 전혀 사회적 대부분 남자들, 가장들의 병이기 때문에 가계에 이런 생물학적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그런 가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장부전 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복지부 관계자 나와 계실 텐데 신장부전 환자에 비해서 간경변 환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으로 따지면 한 14분의 1쯤, 13분의 1쯤 됩니다. 과연 이런 간경변 환자를 부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경제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죠. 질병 때문에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안에 만성신부전, 제가 지금 앞에서 수차 예를 들었던 만성신부전 환자들도 들어가 있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병도 들어가 있고 자가면역 간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병들이 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병들보다 훨씬 중한 병이 말기간경화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장성 강화의 정책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상대적인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간경화 환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정맥류 출혈, 황달, 간성 혼수를 동반한 비대상 간경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25%에 불과합니다. 투석을 요하는 말기 콩팥병이나 전체 암과 비교하여 훨씬 낮습니다.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당뇨 환자가 늘어나서 생기는 말기 콩팥병에 비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40대 50대 남자의 사망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과는 달리 가계에 지워지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결론 중에 하나로 중증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이 말기 간경화 환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의 WHO 지도입니다. 일본과 중국, 서유럽 그리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음주율도 물론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나이에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준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 30대의 가장 높은 음주율은 유럽연합에서 5가지의 메인심으로 제시한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이런 그 목표에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율을 많은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음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하면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간질환, 췌장질환, 심장질환 아주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몸에 미치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은 간질환입니다. 이걸 도표로 표시하자면 음주 인구 중에서 알코올 간질환이 70%를 차지합니다. 질환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코올 하면 중독을 생각하죠. 이 중독은 알코올 사용 장애의 아주 일부입니다. 중독이 문제되는 건 알코올 때문에 간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위중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일부가 중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알코올 하면 중독의 틀에 갇혀져 있는 건 아주 지엽적이고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 광고 어떠십니까? 이 녀석들 둘은 저희 딸들을 잡으러 오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저희 아들들을 잡으러 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건 여러 가지 알코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어릴 때 술을 마시면 평생 술 마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광고이죠. 아직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금연운동 수준의 절주 캠페인이 절실하다. 그리고 한동안 주폭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반갑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잠깐 좀 더 살펴볼까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술에 의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손실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5조 제가 잘 안 익힙니다. 담배에 의한 손실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정책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담배 못 피우죠. 그러나 아무 데서나 술을 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쉽게 술을 살 수 있어요. 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축제 때 가보면 애들이 소주병 널브러져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음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18.9조로 흡연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5.6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술맛을 들이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당연히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알코올리즘으로 고생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알코올 정책 반대가 있겠죠. 여러 정부 내에서도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정상적인 소비재가 아닙니다. 담배와 같이 규제가 필요한 유해 물질이고 개인별로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건 정책이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파는 사람에게 이걸 맡기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되어 있고 이 알코올 규제를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것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입니다. 이 위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탈리,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고 원래부터 낮은 나라는 북구라파도 있고
잘했는데 그동안 올라갔던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덴마크,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유럽은 알코올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재료입니다. 이 핀란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섣불리 텍스를 깎아줬더니 알코올에 의한 사망이 급증한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알코올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이미 WHO나 여러 군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실효성 때문에 알코올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건 거의 변명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법령을 찾아본 겁니다. 담배에 관한 건데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우리 사회에 급격한 담배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놀랍죠? 네. 지하철에서 피웠습니까? 네. 이건 술에 의한 겁니다. 술에 의한 건데 이렇게 법이 많이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술에 대한 정책을 잘 집행하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술에 의한 위해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책적인 집행은 훨씬 더 미진해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금연 정책을 뒤져보면 이렇게 200건이 넘는 건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금주 정책은 훨씬 작은 10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건 알코올에 대한 연구인데 민간 연구의 주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알코올 환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인데 민간 주도의 연구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NIAA를 통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알코올 관련 연구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술 소비량은 매우 높고 특히 우려할 만하게 청소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술과 연관된 정책 질환 중에서 간 질환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책이 아직 중독의 틀에 갇혀져 있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술에 관한 정책은 종합적인 정책 집행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보장성 강화 그늘에 말기 간경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술로 인한 부담과 손실이 이미 우리 사회가 이대로 두면 감내하기 힘들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주체가 보건복지부 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준 정책이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암 질환에 비해서 사실은 일상 활동이 어려운 생업이 어려운 간경화, 간경변한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좀 부족했다. 또 중증 질환에서 제외됐던 분, 또 상당한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금연에 비해서 우리가 건전 음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좀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문정님께서 주관하셔서 마지막 패널 토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혹시 백서 299쪽에는 정부가 주도해야 될 정책 과제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